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이시훈입니다. 그러니까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고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이런 것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실제로 부갑상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분자 유전학을 또 공부해가지고 분자 유전 질환이라든지 유전체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칼슘 수치가 변하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셔서 어떤 증상이 있어서 가실 수도 있고 건강 검진을 통해서 칼슘 수치가 높다 아니면 낮다 이상하다고 하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런 병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준비한 얘기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부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 PTH라고 하죠. 그리고 칼슘이 높아지는 병, 칼슘이 낮아지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 얘기 도중이나 끝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칼슘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뼈라든지 치아, 이빨이죠. 이빨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 또 근육이 수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칼슘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생명 형상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효소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피가 잘 응고되기 위해서 혈액 응고에도 칼슘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심장이 계속 박동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위해서는 또 칼슘이 작용을 합니다. 이 얘기는 칼슘이 이상이 있으면 이런 뼈나 치아 이런 데 영향들을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액을 채취해서 칼슘을 채취해 보면은 항상 8에서 10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는데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항상 일정하게 조절이 되는지를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이제 PTH라고 부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칼시토닌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부갑상선 호르몬은 이 갑상선 뒤에 있는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으로 칼슘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부갑상선이 자극을 받아서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부갑상선은 우리 몸에 있는 뼈에 칼슘을 저장하고 있다가 저장되어 있는 칼슘을 녹여서 혈중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어떻게 뼈는 칼슘의 저장고, 은행 같은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콩팥에 작용을 해가지고 소변에서 나오는 칼슘을 최대한 재흡수해서 칼슘을 정상적으로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갑상선 작용은 콩팥에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장관 내에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이나 인 같은 것들이 최대한 잘 흡수되도록 하는 이렇게 작용을 함으로써 칼슘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요. 반대로 칼슘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또 분비돼서 그 반대 작용을 통해서 항상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부갑상선에서 칼슘을 농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이런 세포막에 칼슘 인지 수용체라는 게 칼슘 센싱 리셉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요. 칼슘 인지 수용체가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의 농도의 변화를 항상 인지함으로써 이런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갑상선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부갑상선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우리 갑상선의 후면에 보면 뒤에 보면 한 4개 정도 이렇게 숨어 있는데 위치는 사람들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 좀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또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4개인 장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하나인 장기 많죠. 심장도 하나, 뇌도 하나,
뭐 하나인 거 많고 위도 하나, 두 개 짝인 장기도 많죠. 폐, 콩팥, 뭐 여러 가지 두 개인 거 있는데 네 개인 장기를 떠올리시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부갑상선은 좀 재미있게도 우리 몸에 네 개가 보통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쥐 실험 많이 하는데 쥐 같은 경우는 부갑상선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부갑상선이 발견되는 과정이 좀 재밌는데요. 제가 뭐 옛날 얘기, 역사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장기 중에 누가 발견했는지 알려져 있는 유일한 장기이자 마지막 장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위라는 거, 뇌, 뭐 간, 콩팥 이런 거 잘 알려져 있지만 누가 발견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도 예전에 뭐 어떤 뭐 우리 아주 그 조상들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했겠죠. 근데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고 누가 그렇게 붙였는지 발견됐는지 과정이 알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부갑상선 같은 경우는 1800년대 후반에 여기 사진이 있는 이분이 스웨덴에 있는 의과대학 학생이었대요. 웁살라 대학이라고. 제가 2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스웨덴을 갔었는데 그 학생이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연구 열의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이제 계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해부를 하면서 우연하게 발견을 됐죠. 갑상선 뒤에 있는 뭔가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이름을 상피소체라고도 했고 또 갑상선 옆에 있다 그래서 부갑상선. 물론 뭐 그 나라 말로 했겠죠. 이거를 번역한 거 부갑상선이고 영어로 파라사이로이드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고를 하기를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사에서 이름이 붙어 있는 장기 중에 누가 발견했는지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장기가 되겠죠. 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1900년대 초반에 독일에 있는 또 아주 유명한 에르드하임이라는 이 병리학자가 어떤 테탄이라고 연축하는 근육이 연축되거나 뼈에 있는 질환하고 아마 부갑상선에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처음으로 이렇게 기술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25년도 캐나다에 이 콜립이란 분이 그 당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개에서 부갑상선을 떼내요. 수술로 떼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뭐 개가 막 칼슘이 떨어지고 막 연축이 있었는데 그 부갑상선에 있는 물질을 잘 으깨가지고 줬더니 정상화되더라. 그래서 이 부갑상선에서는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하고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분이 또 그거 말고도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대표적으로는 우리 뭐 잘 알려지는 췌장을 절제해서 개에서 췌장을 절제했더니 당뇨가 생겼고 그 췌장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질을 다시 주입했을 때 혈당이 조절된다. 뭐 반팅 베스트 이런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노벨상도 받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약간 경쟁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콜립이란 분은 그 이후로 7번인가 노벨상 그 추천을 받았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노벨상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고 이렇게 의학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갑상선에 있으면 또 이 아우바흐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1959년도에 아주 순수한 부갑상선을 페놀 방법이라는 거 가지고 처음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분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1991년도에 뭐 뒷이야기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좀 슬픈 얘기인데 이제 버지니아 대학을 나오셨고 버지니아 대학 출신이면서 이제 미국에는 NIH라고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를 오래 하셨는데 제가 국립보건원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학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되게 강하고 버지니아 대학이요. 그래서 풋볼이 경기가 열리면 항상 자동차 타고 거기서 한 3시간 걸리는데 거기를 가셨대요. 근데 91년도에 그해 버지니아 대학이 그 풋볼 미국 우승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란에 빠져갖고 막 그랬는데 어떤 약간의 좀 뭐 제정신이 아닌 학생이 이 선생님 차에다 돌을 던져갖고 이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큰 그때 손실인데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이후로 코이트만이라는 분이 하버드에 계신 선생님인데 저하고 아주 좀 인연이 많은 분이 PTH 아미노산을 처음 아미노산의 서유를 발견하셨고요. 또 아놀드란 분이 이분인데 이분도 뭐 부갑상선에 있는 처음 이제 변이를 찾은 게 있고 또 유프노란 분도 또 저하고 아주 인연이 많은 우리 지도 교수님인데 하버드에 제가 한국에 모셨던 분이고 이분이 PTH의
수용체를 처음 이제 클로닝하시고 발견하신 분입니다. 그 이후로도 뭐 여러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데 비교적 최근에도요. 이분은 옥스퍼드에 있는 세커라는 분이 또 뭐 어떤 큰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뭐 계속 발전들이 계속 되어 왔고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건 접니다. 2015년도에 뭐 조그만 발견을 해가지고 부갑상선 발견 과정에 뭐 조그만 일을 했다는 걸 이제 뭐 그냥 보여드립니다. 창피하지만. 그러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은 아미노산이 1에서 84, 8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호르몬이고요. 근데 그 중에 뒤에를 다 이렇게 잘라봤어요. 하여튼 1에서 34 정도만 있어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안정적인. 사실 더 잘라도 효과는 나타내는데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짧은 그 단편이 1에서 34이기 때문에 1에서 84 전체 합성하고 하는 거 힘드니까 1에서 34만 잘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 호르몬 단편을 가지고 골다공증 치료제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폴스테오라는 약이고요. 그러니까 PTH, 부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떨어지면은 칼슘 인지 수용체가 칼슘이 우리 몸에 떨어졌다라는 신호를 줘서 부갑상선에서 칼슘을 이제 올리는 작용들을 콩팥, 뼈, 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분비된 부갑상선 호르몬은 각 그 타겟이라고 하는데 작용되는 세포에 있는 부갑상선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들을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올라가는 병, 칼슘이 떨어지는 병 이제 말씀드릴 건데 좀 유식하게 칼슘이 올라가는 병 하면 너무 기니까 고칼슘 혈증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슘이 피 속에 높은 병.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가장 많은 거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으로 고칼슘 혈증은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칼슘이 올라가는 병, 유식하게 고칼슘 혈증의 원인을 이제 보면은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부갑상선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 악성 종양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 우리가 암일 때 칼슘이 올라가는데 사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칼슘 혈증이 동반되는 암은 이제 꽤 진행된 암이고 사실 치료 성적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고칼슘 혈증의 가장 많은 원인 한 60%, 70% 많게는 더 이상 되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주로 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발견도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 플러 올브라이트라는 분이 이제 하버드에 1900년대 20세기 초반에 있던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천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내분비학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초석을 다 놨고 일들을 많이 하셨죠. 이분이 했던 일들을 90년대 나온 책이 있어서 이걸 제가 이제 읽어봤고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는 하버드에 있는 내분비 내과하고 아주 좀 긴밀하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초석을 놓은 분이 아까 그 플러 올브라이트라는 분이고 이건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 부속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GH라는 데인데 그 내분비 내과에 보면 이분의 초상화가 있고 그분을 기리는 그분의 모든 업적을 기리는 책들 논문들 이렇게 다 해놔서 그 회의실을 플러 올브라이트 회의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학술 활동도 하고 사교 모임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자인 분이 존 포츠라는 분은 아직도 계신 분이고 또 아까 말한 호이트만 이 두 분이 이제 초창기 하버드를 이끌었던 분인데 이 존 포츠 교수님의 8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을 이제 기려서 꽃갈 모자도 쓰고 우리 김원동 박사님도 보이는데 여러 가지 그런 기리는 또 그 기념 강연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유석 있고 전통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데서 같이 연관 있게 공부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런 기억이 있네요. 이분은 워낙 또 유명해진 분이니까 이렇게 다 그냥 다 제시하는데 육군 대위입니다. 옛날 1920
20년대 초반에 찰스 마텔이라는 분인데 아주 건장한 이제 육군 대위신 분인데, 그러니까 아까 25년대 콜립이 처음 PTH라는 거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졌다고 했죠. 근데 그리고 금방 이 PTH는 이제 뼈의 질환 그리고 칼슘이 높아지는 질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았고, 또 그런 병변을 찾아서 수술해주면은 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계속 골절되면서 키도 작아지고 반복적인 골절에 의해서요. 근데 이분한테 칼슘을 아주 고용량 이제 투여했을 때 뼈가 이제 좋아지는 걸 보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부갑상선에 있는 병변을 수술적으로 제거할 때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수술을 실제로 처음으로 시행했던 32년도에 메디아스날 아데노마라는 거는 이제 종격동에 그 부갑상선 종양이 있어서 그걸 이제 수술했을 때 아주 좋아지는 걸 처음으로 이제 보고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뭐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치료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워낙 그 합병증이 많아서 수술 이후에 금방 이제 돌아가셨다는 좀 슬픈 얘기가 있긴 한데요. 이 이후로 부갑상선 이제 항진증에 대해서는 그 병변을 잘 찾아서 수술하는 게 치료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된 계기가 됐죠. 역학을 이제 보여드리면 얼마나 되느냐. 근데 미국에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주 흔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적은데, 이게 정말 인종적으로 적은 거냐? 아마 저희가 좀 찾는 노력을 좀 덜해서 덜 찾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보면은 이제 미국 얘기긴 한데, 여성 같은 경우는 연당 10만 명당 66명, 남성분은 25명. 그러니까 아주 뭐 적은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은 꽤 많이 찾고 있고요. 저 외래에서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우연찮게 찾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뭐 증상이 있어서 오시기도 하고, 주로는 비뇨기과 같은데 이제 요로 결석 같은 게 있어서 많이들 찾아오시게 되죠.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뭐 아까 부갑상선이 4개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아데노마, 그러니까 선종처럼 커지는 경우가 있고, 4개 다 커지는 경우가 있고, 뭐 2개가 커지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좀 다양한데, 증상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칼슘이 올라가면서 뭐 요로 결석, 뭐 신장 결석, 뭐 이런 돌이 생겨서 오기도 하고요. 위장 관계에 뭐 궤양이라든지 췌장염,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제 뼈를 계속 이제 녹이면서 본 리접션이라는 거는 뼈를 녹이는 건데, 부갑상선 호르몬이 또 어떤 경우에는 디프레션, 우울증이나 심한 경우는 정신병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경우 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찾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건강검진했는데 칼슘이 계속 높습니다. 아니면은 뭐 요로 결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거꾸로 이런 경우를 항상 찾아봐야죠.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뼈에 어떤 이제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름도 복잡하지만 낭성 섬유성 골염, 뭐 이런 뼈가 계속 녹으면서 그 자리가 섬유질로 채워지고 어떤 낭성 주머니처럼 그 종양처럼 생긴다, 뭐 이런 증상들이 전신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뼈를 아주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정상적인 뼈인데, 소주골이라는 거는 이제 트라베큘라라고 하는데, 그 작은 이런 기둥 같은 거를 이제 소주골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보시면 연속성이 떨어지고 소주골 양이 줄고 뭐 그 간격이 넓어지고, 일견 봐도 뼈가 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부갑상선이 계속 과도하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뼈에 이런 변화가 와서 뭐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잘 되는 그런 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치료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제 비교한 건데, 뭐 한 절반을 수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봤을 때, 수술한 경우는 대부분 이제 뼈가 좋아지고 증상이 좋아졌는데,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한 절반 이상이 뭐 계속 진행됐다. 그래서 잘 선별해서 찾아서 수술을 잘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치료의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그 병변이 어딘지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주로 보면 이게 영어라서 죄송하긴 한데, 초음파라든지 핵의학 검사, CT, MRI 같은 걸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정확한 병변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수술을 크게 해가지고 수술장에서 어떻게 찾아야지 했는데 요즘에는 최대한 많은 검사들을 동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고 수술은 아주 미니멀 인베이시브, 그러니까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수술하고 나오면 여기 데일밴드 하나 딱 붙이고 오시거든요. 뭐 그 정도로 뭐 영상 검사의 기법이 좋아졌고 수술 기법도 좋아져서 뭐 치료는 찾기만 잘 찾는 병변을 치료는 뭐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 뭐 CT도 시간차를 두고 해서 뭐 병변을 잘 찾고, 근데 이런 검사들이 계속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병변을 잘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병변 잘 찾는 게 관건입니다. 스펙트, 뭐 플로로콜린, 세스타미비 이런 핵의학 검사를 통해서도 일단 병변을 정확하게 위치를 찾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위치도 다양하고 뭐 부갑상선 다른 곳에서 있기도 하고 해서 그 정맥의 체열을 통해서 어느 쪽에 위치가 있는지 그 영상 검사를 좀 보완하는 거죠. 정맥 체열을 통해서 부갑상선이 유독 높은 위치를 결정한 다음에 그쪽을 뭐 집중적으로 더 찾아서 병변을 아주 작은 병변이라도 찾는 게 뭐 중요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칼슘이 올라가는 병,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 떨어지는 병, 내려가는 병, 유식한 말로는 저칼슘 혈증.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하고 반대, 저하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많아서 훨씬 많이 보지만 개인적인 연구 흥미로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좀 끌립니다. 그러니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히나 저칼슘 혈증의 원인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많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수술 후에 갑상선 수술, 경부인데 주로는 갑상선 수술 후에 부갑상선을 다쳐서 혹은 어떤 혈류의 장애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도 유전적인 것들도 있고요. 또 부갑상선 저항증후군이란 거는 아까 말한 부갑상선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데 그 수용체 이후에 뭔가에 결함이 생겨서 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거짓, 가가성 이런데 이거 재밌는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몇 글자인지. 기네스북에 가장 긴 병명을 갖고 있는 질환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 하이포, 파라사이로이디즘. 그 외에도 비타민 D에 결핍이 생기면 또 저칼슘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얼마나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한 거라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징적으로 특이하게 갑상선 암이 아주 2000년대 초반에 증가했다가 뭐 어떤 이유로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술도 마찬가지로 늘다가 줄었고, 그러니까 수술 후에 생기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줄어들었다는 걸 저희가 최근에 보고를 했죠. 그리고 수술의 이제 종류도 갑상선 절제하는 것보다는 부분 갑상선 절제 수술이 늘어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합병증이 줄어들었다. 근데 제가 말한 거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3대 의학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일단 운이 좋게 저희가 논문을 여기다 싣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기저기 막 연락이 오는데, 예.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히나 칼슘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신경이나 근육에 자극 과민이 있을 수 있고요. 감각 이상이 있을 수 있고, 후두 연축이나 기관지 연축, 뭐 강축, 테타니, 발작,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심장 박동에도 심장이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심전도의 이상도 옵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이 오는데요. 크보스텍 징후, 트루소 징후는 이제 칼슘이 떨어지면 오는 신경이나 근육의 아주 자극에 대한 과민성인데, 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에 보면 수술하셨죠? 수술하시고 이제 칼슘 저하증이 오신 건데, 저칼슘 혈증이 오신 건데, 그 안면신경을 이렇게 자극하면은 그쪽으로 근육이 연축되는, 또 트루소사인은 이렇게 커프를 감으면 손이 이렇게 마비되면서 이렇게 연축이 오는 뭐 이런 증상들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심전도 이상도 오는데요. 심장이 박동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중요한데 칼슘이 떨어지니까 이 QT라는 인터벌이 점점 길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은 뭐 이렇게 뭐 톨사대팡이라고 이름도 복잡한데 이거 뭐 흉측하죠. 심전도가 이렇게 돼서 이게 계속되면은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리니까 항상 이제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미국 의대생들이 외우는 방법. 하이포칼세미아는 컨벌전, 뭐 발작, 아리드미아, 그 부정맥, 테타니, 연축, 스페즈머스 리도, 그래서 캐츠, 고양이 뭐 이렇게 외운다고 합니다. 뭐 그냥 재미있으라고 보여드린 거고. 아까 그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소주골이 이제 감소하면서 뼈의 양도 줄고 뼈가 약해지는데 반대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정상이고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보면은 뼈의 양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흡수되고 생기고 이런 걸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하는데 재형성 과정이 떨어지면서 뼈가 이렇게 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 뼈가 그럼 더 건강한 거냐? 골밀도는 증가하고 뼈의 양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골절률은 좀 더 증가는, 그러니까 뼈는 양은 늘지만 질적인 면에서 뼈가 더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떨어지는데 칼슘이 이제 실제로 뼈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혀 딴 이소성이라는 거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는. 근데 주로 뭐 연조직, 피부, 근육 아니면은 여기 베이잘 강그리아라고 기저핵이라고 이런 데 쌓이기도 하고 손해에 쌓이기도 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돼서 쌓인 양이 많아지면은 아까 말한 컨벌전 막 발작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장이나 요로에 칼슘이 침착이 돼서 이런 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병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런 경우는 칼슘을 치료 목적으로 과량으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치료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데 뭐 이런 것들을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약간 흥미로우라고 실제로 저희가 했던 거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분자 유전학을 공부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제로 일상생활에 있는 그 진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리는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 그냥 재미있게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초파리 가지고 유전학 공부 이렇게 많이 했었다는 걸 실제로 공부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접해보신 분 있을 텐데 초파리를 가지고 유전학 공부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의학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궁금하시죠? 1995년도에 뭐 일본에 있는 이제 동경대 뭐 여러분들이 초파리 갖고 유전학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드로소필라라는 초파리 갖고 여러 가지 그 유전학 공부를 했는데 이때 초파리의 어떤 특정 유전자를 결손시켰더니 그 뉴런이라고 신경에 있는 세포가 글라이얼셀이라는 신경 교세포, 약간 지지하는 그런 세포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다시 교정을 시켰더니 다시 글라이얼셀이 되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유전자는 글라이얼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름을 글라이얼셀 미싱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글라이얼셀이 이 유전자가 없어지면 그 소실돼라는 거 해서 그걸 이제 앞자에서 GCM 유전자 이렇게 유전자를 발견을 했죠. 그럼 그 다음에서 초파리에서는 이 GCM이라는 이 유전자가 글라이얼셀 신경교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유전자다라는 걸 처음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뭐 초파리도 궁금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더 궁금한 거니까 좀 더 고등동물, 뭐 고등동물 중에도 좀 뭐 조작이 가능한 동물, 쥐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이 같은 유전자가 있는지를 찾겠죠, 당연히. 뭐 똑같진 않지만 유사합니다. 우리가 뭐 종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진화론적인 뭐 창조냐 진화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진화론적으로 볼 때 아주 그 원시 동물부터
고등동물로 오면서 꼭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아까 말한 GCM 유전자도 쥐에서도 그리고 또 사람에서도 유사하게 이제 보존이 돼 있는데 약간 기능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쥐에서는 1, 2, 사람에서는 A, B 했는데 이거 같이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보존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사람에서도 뭐 뇌나 이런 신경계에 글라이얼셀, 신경교세포에 중요한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경 발달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 초파리에서 있는 이 유전자가 사람에 있는 상동 유전자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당연히 보는데 이거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 이 유전자가 실제 우리 몸에 어디서 발현되는지 그 발현되는 데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찾았는데 뭐 두뇌 이런 데서 전혀 신경계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부갑상선이란 데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관심이 아니야 그러고 포기하고 부갑상선 관련 있는 분들이 또 연구를 계속 했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부갑상선에만 발현이 되니까 이게 부갑상선에 뭔가 작용을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으로는 뭘 하겠어요? 그 주위에서 뭐 사람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주위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 유전자를 소실을 시켜요. 인위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런 표현형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갑상선에만 발현되는 이 유전자를 소실시켰더니 그 주위에서 부갑상선이 안 만들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흥분하죠. 이 유전자는 부갑상선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키, 마스터, 레귤레이터리 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연구를 하고 발표하는데 했던 분들이 김재희라고 이대에 있는 김재상 교수님 또 저하고 이걸 인연으로 또 이제 깊은 인연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PNAS, 네이처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잡지거든요. 이런 거 하나 찾으면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대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또 임상가 입장에서는 이 부갑상선을 태생기에 만드는 발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결함이 있으면은 부갑상선이 안 만들어지면서 선천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2000년도에 발표가 나면은 금방 얼마예요? 2001년도에 실제로 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가계를 이제 계속 갖고 있던 의사들, 이제 유전학자들은 이런 환자들을 항상 주도 면밀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보고를 보고는 이분들이 GCMB 유전자가 어떤가를 보니까 그 큰 이제 딜리션이라고 인트라제닉 뮤테이션, 딜리션이 있었던 유전자 소실이 있었던 걸 알게 됐고 이분들한테 이 GCMB, GCM2라는 유전자가 결함이 생기면서 부갑상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런 선천성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보고하게 되고 우리들은 또 공부하는 거죠. 또 그 이후도 이제 계속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토소말 리세시브, 열성, 우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한 건데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레지던트 펠로우 할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던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환자 있었다는 것도 사실 전 몰랐지만 나중에 다시 차트 리뷰 찾았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한국 다시 와서 인천에 있는 저 길병원을 오게 됐죠. 길병원에서 그 아들을 만났는데 엄마하고 똑같은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아마도 이렇게 유전적으로 뭔가 결함 있는 유전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찾다가 아까 말한 GCMB 혹은 2라는 유전자의 변이를 찾게 됐죠. 그게 지금 한 10개 정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제가 그럼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특히나 유전적으로 오는 가족성 환자들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그런 등록 연구를 하면서 찾게 됩니다. 그 중에 이분은 이제 제 환자인데, 그러니까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분하고 이 여동생 두 분이 똑같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서 저칼슘혈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찾아가지고 그 PTH라고 유전자 그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에 결함이 있다는 걸 저희가 처음 보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뭐 좀 어려운 얘기라 좀 그냥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 네모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TH 아까 1에서 84, 84개 아미노산 중에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변이, 이 알진이라는 아미노산이 시스템을 바뀐 걸 처음으로 제가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뭐 나름대로 중요한 발견이다 해가지고, 해리슨 내과학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내과학 교과서인데 20판에 한 5줄 정도 소개가 됩니다. 앞으로 할 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도 그랬고, 우리 교수님들이 생화학의 교수님이 어떤 교과서에 이름이 실렸다는 거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제일 대표적인 교과서에 이렇게 한 5줄 실려갖고 뿌듯한데, 앞으로 할 건 더 사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칼슘 혈증이 있으면 일단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칼슘이 부족하니까 칼슘을 보충을 해야 되겠죠. 아주 심한 유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응급실 가져가지고 글루콘산 칼슘이라는 이런 칼슘을 주사제로 이제 맞게 되겠고, 뭐 그렇지 않은 증상이 없을 때는 이제 먹는 약으로 주로 이제 보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칼슘을 과다 용량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으로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이 워낙 많아져서 이제 뭐 결석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항상 조심스럽게 가장 적절한 용량을 보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목적으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칼슘 보충제 있는데, 뭐 탄산 칼슘, 아세트산 칼슘, 구연산 칼슘, 이런 칼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나 칼슘 보충제 드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들고 있는 칼슘이 어떤 종류인지를 좀 아실 필요는 있겠고요.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은 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최저 용량을 아주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게 이제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건데, 호르몬을 이제 보충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신 칼슘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비타민 D하고. 근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보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또 보충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1에서 34, 1에서 84, 2015년도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고, 1, 2년 2017년도 유럽에서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써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뭐 정확한 가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뭐 1년 치료비가 거의 1억에 가까워서 뭐 웬만한 경제력 갖고는 이거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써보면은 우리 임상 연구도 해보고 하면은 그 칼슘 그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데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적인 가격에 쓸 수 있게 하려고 애를 무진장 쓰고 있다는 걸 쓰고 있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또 제가 사실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이 부갑상선 유전자를 잘 도입해서, 그러니까 유전자 결함이 있거나 유전자 자체를 우리가 이제 유전자 치료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를 잘 도입해서 치료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저희하고 우리 또 어떤 경우는 세포 치료, 부갑상선을 만드는 세포 자체를 분화하고 만들어서 그 세포를 이식하는 세포 치료,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시도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칼슘 혈증, 고칼슘 혈증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좀 어려운 내용도 없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요거 모 방송국, K모 방송국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애 처음으로 공중파에 생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엇이든 물어보시냐. 네. 아는 것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담이고. 예, 남은 시간은 좀 혹시나 뭐 제 얘기 들으시고 아니면 뭐 칼슘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칼슘 질환을 앓으신 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아는 것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40분.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는 우리 몸에 있는 뼈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조열 기능도 하고 우리 몸에 뭐 지탱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은행이라 그랬잖아요. 칼슘을 항상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이 이제 많으면은 뼈로 저장했다가 부족한 거는 뼈에서 갖고 오는 그 은행인 거죠. 그 작용을 매개하는 게 부갑상선 호르몬 PTH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칼슘은 혈액 내 작용이 주요 업무인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칼슘의 작용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뼈의 주 성분이 치아도 마찬가지지만 칼슘이기 때문에 칼슘을 충분히 복용해야 돼. 근데 얼마 전에 칼슘은 얼마나 복용하는 게 좋을지, 칼슘을 보충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얘기들이 꽤 좀 회자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주로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칼슘을 많이 복용했더니 보충했더니 그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동맥경화가 더 진행되고 오히려 심장혈관 기능이 더 나빠지더라. 그래서 약간 뭐 큰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끝나진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연구도 했고 분석도 했고 했는데 뉴질랜드 뭐 대표적인 그러니까 유제품이 많이 나온 나라죠. 서구에 칼슘 복용이 충분히 많은 분들은 뭐 충분히 더 복용하는 거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특히 이제 동양이나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칼슘 복용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용하는 게 뼈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비타민 D도 그 칼슘의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복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TH는 칼슘을 뼈에서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PTH를 본뜬 골다공증 치료에 어떻게 쓰이나요? 이거는 뭐 예, 뭐 약간 의과대학생 같은 그런 질문을 하셨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칼슘은 그러니까 우리 뼈에 조골세포가 있고 파골세포가 있어요.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고요. 파골세포는 뼈를 흡수하는데 그 두 세포의 기능이 잘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몸은 뼈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리모델링 과정이 있는데요. PTH를 주면은 조골세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그 조골세포는 파골세포를 또 활성화시키는데 그 잘 균형을 이루어야죠. 근데 PTH가 부합성 호르몬이 아주 그 일정하게 계속 노출이 되면은 파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뼈가 녹아요. 근데 이거를 간헐적으로 영어로 인터미턴트하게 주면은 조골세포가 최적의 그 활성화되면서 뼈의 양을 늘리는 그런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 개체에서 유전자를 파괴했다가 어떻게 회복시키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요즘에 아주 뭐 생물학적으로 분자 유전학적으로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뭐 실험적인 그런 그 기법인데 뭐 어떤 사람한테 그 유전자를 파괴했다가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조만간 가능하겠죠. 요즘에 유전자 편집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뭐 그런 방법들은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나중에 또 기회 되겠습니다. 파이자랑 모더나 중 뭘 맞아야 하나요? 요거는 제가 드릴 질문은 아닌데 빨리 뭐든지 맞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칼슘이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칼슘이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갑자기 제가 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요거는 조금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지 않아도 완경되고 나면 칼슘 섭취를 해야 하나요? 칼슘,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칼슘 섭취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우리나라에서는 뭐 칼슘을 기본 용량을 권장 용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청소년 아들을 칼슘제 하고 있는데 600mg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칼슘
정제보다는 음식물로 그 보충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는 돼 있습니다. 예. 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30대 여성인데 뼈가 단단해지고 발 사이즈도 230, 245를 신게 됐는데 뼈가 커졌습니다. 손도 커졌고요.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30대 이상이면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계속 커진다는 거는 정상적인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말단 비대증 같은 경우는 그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하면서 뇌하수체에서, 그러니까 뭐 키가 크진 않겠지만 이제 말단 부위에 이렇게 턱이 커진다든지 손이 커진다든지 발이 커질 수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저한테 한번 찾아오시거나 내분비내과를 찾아가시면 말단 비대증에 대한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저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내분비내과에서 골다공증을 다루는 이유가 칼슘 수치가 되나요?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분비내과 그러면은 뭐 당뇨병, 호르몬, 갑상선, 뭐 비만, 고지혈증 뭐 이런 거 보는데, 골대사,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제 전공이 골대사 쪽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골다공증이 아주 큰 이슈가 되죠. 그 외에도 뭐 대사성 골질환이 골다공증만 있는 건 아닌데 워낙 환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골대사 질환은 이제 골다공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칼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내분비내과에서 보는 게 맞고요. 파킨슨병 환자에게 칼슘을 복용하게 해도 되나요? 파킨슨이기 때문에 칼슘을 복용하면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예,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어머니가 4년 전에 갑상선 전절제 수술하시고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것 같고요. 항상 피 검사를 보면 칼슘이 낮게 나옵니다. 근데 날마다 약을 쓰시는 건 아니고 손이 아주 좀 불편하실 때만 칼슘제를 드리는데, 글쎄요. 칼슘을 계속 정기적으로 칼슘만 드리는 게 아니고 비타민 D를 같이 보통 쓰는데 적정 용량을 계속 복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칼슘 수치가 5인데 너무 힘듭니다. 칼슘제를 많이 먹어도 안 올라요. 예, 질문이 좀 올라오다 말았는데 5면은 좀 많이 낮습니다. 근데 칼슘이 낮으면은 2는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제를 뭐 마냥 많이 드실 수도 없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 신장, 요로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증상이 없게 가장 낮은 범위에서 유지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 주사제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워낙 비싸가지고요.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부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제 목표입니다. 너무 정신없이 와가지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어떻게 잘 됐나 잘 모르겠는데요. 예, 또 하나는 70세 아버님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지로도 복용 중이시고 칼슘 수치는 항상 정상인데 부갑상선은 갑상선 기능과 상관이 없나요? 그쵸. 이제 부갑상선하고 갑상선은 아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갑상선이라고 지었는데 기능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분비 전공하는 사람도 갑상선 전공하는 사람하고 부갑상 골대사 전공하는 분이 좀 나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이유에서 그걸 둘 다 보는 전공이 됐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물죠. 내분비 외과 선생님 중에는 수술을 둘 다 하시기 때문에 둘 다 본 분들이 좀 일부 있는데, 내과 특히 이제 그쪽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분 중에 갑상선, 부갑상선을 같이 보는 분들은 뭐 여러 이유로 좀 드물고 약간 좀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배경이 좀 특이해가지고 갑상선, 부갑상선을 둘 다 보고, 특히 부갑상선이 아니고 갑상선 저하증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 자체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아마 뭐 부갑상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찾아보면 적진 않아요. 예, 시간이 금방 이렇게 갔네요. 하여튼 저도 그러니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갑상선 질환, 특히나 칼슘, 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뭐 또 기회가 되면은 많은 것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